이번 시험이 어려웠다면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기적은 어려울 때 발생하고 간절할 때 발생하죠. 이번 시험은 용어와 서술의 온도차가 너무도 심했습니다. 1교시 문제를 보고 이번에 합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2교시, 4교시 문제 보면서 시험장 곳곳에서 곡소리가 막 흘러나오는 게 눈에 호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시험 끝나고 나서 집에 오는 길에 보면 내가 이런 어려운 시험을 버텼구나. 그리고 합격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상존합니다. 그 막연한 기대감 뒤에 숨어있는 진짜 디테일을 찾아야 합격이 다가옵니다. 총평은 학원의 얼굴이고 강사의 마인드입니다. 문제를 대하는 시선, 교육을 대하는 태도, 수험생에 대한 진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총평을 통해서 여러분의 합격 방향을 설계하고 답안의 구조를 읽어내야 합격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총평은 문제 해설보다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출제 경향 분석을 통해서 핵심 지문을 해석해야 답안의 구조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함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항목 구분과 조건 제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지문 지정형 설명 세 문제가 출제됐죠. 법규 법령 이해를 하고 현장 프로세스를 이해해야 답안을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트랜스퍼 플레이트 그리고 탑 리스 응용해서 답을 쓰는 현장 실무형 형태가 출제가 되었죠. 생각보다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자, 총 4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난이도, 출제 경향 분석, 그리고 주요 공정, 합격 포인트. 자, 단순함기가 줄어들고 있고 구체적으로 항목을 지정하는 형태 요즘 대세죠. 자, 그리고 조건 제시 형태도 대세입니다. 이번에는 5대5로 출제가 됐습니다. 다만 이 실무 프로세스 그리고 법령 근데 안전이 출제됐죠. 안전 2문제나 출제됐습니다. 자, 그런데 유사한 형태의 안전을 스마트와 연계해서 가는 시스템 또 공종에 대입하는 시스템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요즘 안전의 대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주제. 총론 문제는 난이도를 조정하는 가장 포인트이기 때문에 총론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아마 다음 시험에는 클레임과 연관되거나 V나 또 추가적인 LCC라든가 또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든가 이런 쪽으로 확대될 수가 있겠습니다. 난이도는 용어는 중하가 되겠고 서술은 극상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서술이 포인트가 더 많기 때문에 중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출제 경향에서 총 4가지 형태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조건 제시와 항목 구분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함기 줄어들고 있죠. 거의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 용어가 순수 용어 형태로 나왔지만 중요도가 아주 높은 용어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용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시 세부적으로 보면 그렇게 또 쉽지만은 않습니다. 항상 쉬운 시험일 때 더 겸손해야 되고 어려운 시험일 때 더 분석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법령 안전 시사성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특수공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PC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포스트 텐션이 출제가 되고 있고 모듈로 그리고 OSC 추가적으로 앞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더블T라든가 멀티 리브드 슬래브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점점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FT도 출제가 계속해서 되고 있지만 이제 다음 시험 때는 아무래도 PEB라든가 이런 걸 출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팔이 최근 입주가 되는 현장을 중점적으로 볼 때 이런 하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출제하신 분이 현장과 연계해서 출제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주요 공정은 지난 회차에 비해서 조금 더 다각화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콘크리트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콘크리트만 너무 내다가 콘크리트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회차는 콘크리트가 1교시에 4문제나 출제됐는데 이번에 대폭 줄어들고 거푸집이 3문제나 출제됐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합격의 포인트는 아무래도 정확한 정의, 서술에서는 지문에 따라서 페이지 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템의 길이 조절 엄청 중요하겠죠. 자, 제가 볼 때는 합격하기 위해서는 기준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핵심 마법지 있죠? 핵마. 마법지 제일 뒤쪽에 있는 기준 마법지만 암기를 해도 생각보다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뭐 연경도도 기준에 있는 문제였었고, 뭐 추가적으로 보면 층간 방화와 관련된 건 정말 오랫동안 뭐 예상 문제를 가지고 다뤘던 문제죠. 화재 감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준 암기가 합격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기출의 흐름을 이해하고 실제 현장과 기준에 기반한 논리적 구조적 답안이 고득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약수령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용어 조건 제시인데 실제는 전체 13문제가 순수 용어 형태입니다. 순수 용어는 딱 그 용어의 부차적인 설명이 없는 형태를 우리가 순수 용어다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이번 시험에서 물가 변동 그리고 계약상 변경이 나왔지만 실제 그 문제는 계약 변경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13문제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2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수 용어가 두드러졌어요. 그런데 거푸집이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거푸집이 생각보다 비중을 좀 높여서 출제를 했습니다. 난이도는 조금 낮았어요. 생각보다 좀 높진 않았습니다. 자, 전체 출제 경향에서 기출 문제가 13문제 중에 9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보편적으로 출제가 안 되면 5문제입니다. 137회, 135회 요 때는 5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매우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지난 회차에 조금 난이도가 낮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중요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 기출 문제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낮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은 생각보다 낮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순수 용어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낮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조건 제시가 있긴 한데 조건 제시의 의미는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질문 유형 총 15가지의 지문 중에서 이번에는 재료, 이 재료에서는 성분 재료가 있겠고 설치하는 부재 재료가 있는데 2가지가 골고루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법 3문제. 기준은 아무래도 조금은 축소가 됐어요. 이번에는 시험 문제가 하나도 출제가 안 된 게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하죠. 그런데 뭐 13문제를 다 골고루 출제하기가 쉽지는 않죠. 제도와 관련된 게 2개, 현상 결함 1문제, 그리고 시스템이 1문제.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그 많은 공법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재료 중에서도 성분 재료와 그리고 부재가 있는데 부재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두셔야 됩니다. 각 공종별로 부재가 항상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뭐 PC 그리고 강구조에서는 이 조합이 되는 부재들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만약에 이제 강구조다 그러면 나중에 뭐 페로스테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출제가 또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질문 유형. 자, 그다음에 주요 공종은 정말 골고루 출제가 됐습니다. 다만 총론이 딱 3문제로 절제를 했다는 거, 이것도 나쁘지 않죠. 전체적으로 콤플리트를 줄였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콤플리트가 너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조금 줄어들고 공정이 그래도 아무래도 좀 비중을 좀 맞춰 놓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용어의 포인트 이번에는 아무래도 똑같지만 대제목 설정이 엄청 중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용어의 대제목 설정에 따른 정의는 사람들이 이제 다 잘 씁니다. 그런데 3번, 4번에 나와 있는 아이템 내용이 너무 단순하게 적으면 점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세부 기준을 어느 정도 암기를 했는가 또는
문제를 쓸 때 그냥 단순하게 A만 쓰는 게 아니라 A 플러스 B 형태로 답을 좀 썼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합격의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서술형 2, 3, 4교시 전체 출제 경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은 똑같아요. 항목 구분 그리고 조건 제시형 거의 비슷한데 다만 지문을 지정하는 형태에서 설명하는 게 세 문제가 출제됐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문제당 질문 수량 분포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이번에는 세 개가 압도적으로 두 개, 세 개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하지만 그 난이도를 결정하는 4개짜리 하고 5개도 출제가 됐다. 5개가 아니죠. 1개짜리도 출제가 됐어요. 1개짜리 같은 경우는 원래 출제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1개짜리도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채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네, 1개짜리가 오히려 더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문이 3개짜리가 6개, 2개짜리가 7개인데 기존에 있는 3개짜리와 약간 다르죠. 항목 구분 그리고 조건 제시 설명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이번 회차가 좀 난이도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난이도 그래서 서술 난이도는 중상인데 제가 봤을 땐 뭐 극상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총 18문제 중에 13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기출문제가 몇 회차 부분에 많이 나오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는 121회부터 135회 정도까지를 보셔야 돼요. 121회부터 135회 정도 보셔야 된다. 120회 밑으로는 출제 경향이 약간 달라요. 물론 그게 응용이 돼서 출제되지만 아무래도 121회차 총평부터 해서 내가 문제를 작성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회차별로 총평에는 답과 해설을 보고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시 항목하고 항목 구분형, 그 다음에 조건 제시형 이 3가지인데 이게 이번에 출제돼서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거 안 쓰면 점수 안 줘.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네, 기출문제 주요 공정 보겠습니다. 18문제 중에 13문제가 기출문제가 출제됐는데 이것도 되게 골고루 출제가 됐어요. 아무래도 총론은 이제 대세기 때문에 18문제 중에 총론은 기본 5개는 무조건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용어의 용어에 3개나 출제했는데 거부집도 마찬가지로 서술에 2개가 또 출제가 됐습니다. 마감이 생각보다 이번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은 마감 공사가 좀 많이 나와야 공부를 좀 안 해도 금방금방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마감 공사가 생각보다 줄어들었어요. 다만 트랜스퍼 플레이트 그리고 탐리스 이런 것들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그런 회차였죠. 자, 기출문제는 다수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약간 변형 문제가 많았고 지문이 좀 많이 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3페이지 쓰기가 상당히 버거운 아마 공감이 될 텐데 3페이지 쓰고 마지막 문제 쓸 때 막 날라가고 난리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3페이지 쓰고 2페이지만 썼는데 합격이 될까요? 막 가슴 졸이고 할 텐데 일단 3페이지만 넘기면 할 것 같고요. 2페이지 넘겨도 그렇게까지 감점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에 한해서 특히 4교시 같은 경우는 4교시 문제가 2교시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죠. 네. 많이 버텨줘야 합격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교시, 3교시를 조금 무난하게 해주고 4교시를 좀 어렵게 낸 것 같아요. 자, 1교시 전체 13문제 중에서 지금 60회 이후만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공정 그리고 유형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잘 보셔야 되겠고요. 이번 시험에서는 순수 용어 형태로 출제가 많이 됐어요. 아예 딱 지정을 했죠. 흑에 연경도
딱 연경도, 락볼트. 자, 락볼트를 예상을 7년 전부터 했었는데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락볼트. 이 카운터 월과 연관해서 우리는 작성을 하면 아주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있겠죠. 프리캐스트 하이브리드 접합. 자, 이런 형태가 신공법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했던 것들을 응용해서 건식 습식을 할 건데, 건식 습식이 포인트가 아니라 단부 쪽에서 어떻게 접합을 할 것인가, 이게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보면 이제 내화 강제가 이제 처음 출제가 됐습니다. 재료 부재로 내화 강제. 그리고 임팩트 볼. 몰라서 못 적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내용을 적으려다 보니까 이제 짜내는 형태에서 층간소음 들어가고 기준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소음실 테스트한 것도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서 적을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임팩트 볼에 진짜 정의를 적어야 점수를 주겠죠.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내화 강제 그리고 임팩트 볼,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것도 되게 실수할 수 있는 부분. 이거 적었는데 이걸 뭘로 적었을까? 상당히 기대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감점으로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4번 문제, 그리고 내화 강제 부분. 임팩트 볼을 몰라서 못 적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정확한 정의가 나와야 된다. 이 부분이 약간 좀 차이일 것 같고요. 나머지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는데 거의 대부분 기본적으로 작성을 할 수 있는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부 기준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약수령 세부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출제 경향이 있는데 비중이 9문제로 약간 높은 편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비중이 높은 형태가 어느 회차일까요? 2번이 제일 높았어요. 9문제. 자, 그리고 136회차 때 8문제가 출제됐죠. 그리고 나머지를 잘 보면 8문제 2번, 7문제 1번, 5문제 2번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못해도 7문제 정도만 넘어가면 좀 해볼만 하다. 자, 근데 이번에는 9개 정도니까 진짜 사실은 해볼만한 그런 회차였습니다. 기출문제에다가 공정 분석을 별도로 했는데, 일단 9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난이도상 중하로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난하죠. 뭐 쉽다라기보다 약간 무난하다. 질문 유형으로 볼 땐 순수 용어 형태가 대부분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정의는 내가 봤을 땐 다 잘 썼을 겁니다. 다만 대제목과 그리고 세부적으로 볼 때 3번, 4번의 첫 번째 아이템에 들어가는 내용이 어느 정도 좀 변별력이 있었나, 이 차이가 합격을 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기본적인 포인트는 쭉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2교시, 3교시인데 먼저 2교시 총 6문제 중에서 조건 제시가 하나, 둘, 세 문제가 출제되었고, 순수 항목 구분과 조건 제시가 이렇게 섞어져 있는 형태가 있겠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면 새롭게 출제된 형태가 항목 구분형인데 제시 항목 설명. 이게 뭐냐면요, 기본 지문을 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제시어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시어가 들어갔다는 거는 진짜 답안을 진짜 냉철하게 채점을 하겠다, 이거 뭐야, 이거 딱 지정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이거대로 안 쓰면 점수를 줄 수가 없게끔 딱 이런 문제 상당히 진짜 어렵습니다, 사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뒤에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부마찰력과 부마찰력, 그리고 토질별로 연약 집안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타임 이펙트에 관한 내용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연약 집안에 대한 계량에 관한 문제가
포인트가 아니라 계량은 포인트가 아니라 계량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 뒤쪽으로 넘어갔을 때 무엇보다도 항타를 하면서 항타에 관한 항타에 관한 내용들이 주로 많이 나와야 된다. 수직도부터 해서 항타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진짜 지지층이 아주 깊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고도 제한이 있는 법규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탑 리스, 그러니까 머리가 없는 부분, 이 부분을 언급을 했느냐의 차이인데 아마 점수 차이가 조금 많이 나지 않을까 제가 볼 때 싶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배치 기준은 학원에서는 예상 문제로 쭉 했었던 문제고 모범 답안까지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이런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예상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 예상 문제가 집에 서브노트에 있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예상입니다 이런 말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작업 계획서, 이 장비 작업 계획서로 출제가 또 됐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이제 현장에서 이것들을 작성을 하고 검토를 하긴 하는데 이거를 이제 답안으로 녹여내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답을 딱딱 적어야 되는데 아마 현장 소장급들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작성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눈치 있게끔. 그래서 절대적으로 어렵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쉽지가 않죠. 6번 문제를 골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다가 진짜 막 고민들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문제는 준비를 안 하고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문제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서 그런 순발력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교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출문제가 3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냥 공부를 하든 안 하든 현장에 있는 분들은 글짓기로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였었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의 또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 이런 문제도 경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쉽게 갔을 것 같아요. 텔레스코핑은 용어로도 늘 준비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번 문제를 빼고는 감점 요소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화재 감시자의 경우는 정확한 기준이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2교시 출제 경향 분석입니다. 잘 보시면 이제 골고루 출제가 됐습니다. 난이도로 볼 때는 점점 올라가 있어요. 아마 4교시는 극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 정도로 극상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조심스럽고요. 또 이게 쉽다라고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 유형은 딱 절반으로 항목 구분과 조건 제시형인데 이 안에 세부적으로 지문을 설정해가지고 설명하는 문제가 새롭게 출제가 됐다. 그리고 이제 현장 실무성인 문제가 출제가 됐죠. 현장 실무적인 문제로 타워크레인 문제를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문제도 앞으로 주목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자 민원 대응에 관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이 하자가 이런 하자만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문제를 통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 기술사 시험과 연관돼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 이런 암기 문제 말고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출제가 됐고요. 연약 집안의 경우는 지지력 감소, 타임 이펙트 관한 내용과 부마 촬력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건 항타시기 때문에 항타 작업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되겠습니다. 장비에 관한 내용도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자, 타워 크레인, 그다음에 화재 위험, 그다음에 콘크리트 양생.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 다시 돌았는데요. 4번 문제 같은 경우 이게 잘 생각을 해보면 정말
출제를 정말 멋지게 해놓은 문제입니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정말 멋진 문제예요. 콘크리트 타설할 때 재해, 붕괴될 수 있는 재해가 있겠고 양생을 할 때 그럼 양생하려면 우리가 겨울에는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 질식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아주 되게 멋지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해 형태에 따른 위험 요인을 분석한 다음에 야 이걸 뭐 스마트 안전장비로 갔습니다. 정말 고차원의 문제를 출제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세부적으로 2교시 마스터보드 보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질문 유형 분석, 그 질문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제가 분석을 해 놨고요. 자, 출제자 의도 분석 그리고 고득점 포인트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의 경우 연약 집안에서 기성 파일입니다. 기성 파일. 자, 그러면 부마철력에 관한 내용이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점송토냐 사질토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점송토 위주로 조금 더 가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공법 중에서 뭐 연직배수 공법을 먼저 깔아두고 나서 그 다음부터 출발하는 게 좋겠고요. 자, 이걸 토질 주상도와 같이 연계를 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집안 특성에 맞게끔 그 지지력이 가장 중요한데 그 지지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마철력과 타임 이펙트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에 세부 분석에서는 항타 조건에 관한 내용들, 이음에 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장비 전도 그리고 복공판 설치해서 시공하는 그런 부분들 내용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만 지금 중요한 건 집안 상황이다. 1번 문제. 2번 문제는 고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 머리 위에 보면 우리가 마트 상부에 캐덕구 상부에 뭐가 있죠? 캣타워 상부에 와이어를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그게 보통 한 3m 가량 되는데 그게 없어진 형태, 탑리스 이 형태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법이다. 물론 뭐 항공법 나오고 고도 제한에 관한 법규 문제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이 포인트는 뭐냐면 고도 제한이 있는 이 현장에서 이게 중요하죠. 타워 크레인 배치할 때 우리가 캐드로 작업해서 전체 레벨 부분을 검토를 하죠. 마스탄의 4.14, 이 4.14의 충고를 얼마나 차이를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관한 배치 기준 실무를 하면 멋지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그냥 경험 없이 암기를 해서 쓸 수 있는 문제가 사실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재 위험 같은 경우는 법규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쪽에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만화 형태로 그림도 그려놓기도 했었는데요. 자, 저는 4번 문제가 너무 출제를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와, 이걸 타설 양생으로 구분을 한 다음에 위험 요인, 재해 유형을 분류한 다음에 자, 거기에 따른 스마트 장비를 활용해 봐라. 뒤쪽에 세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 기계 장비의 작업 계획서. 이것도 이제 기준 문제라서 이건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중대재해법이 출제가 될 걸 예상을 했었는데 이걸 이렇게 응용을 해서 2교시 출제하고 그리고 중대재해를 또 별도로 출제를 했습니다. 가구공사와 이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파티클 보드의 습기, 특히 이제 장마철이라든지 이럴 때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환경상 입주가 좀 늦어진다라고 보면 좀 더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2교시 문제가 전체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교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 고위험 공정이라고 이것도 상당히 멋지게 출제를 했습니다. 고위험 공정. 자, 그렇게 해서 조건 제시 고위험 출제가 됐고요. 여기서는 이제 특징적인 게 또
제시 항목 설명을 또 하나 더 했죠. 숨막히게끔 각 교시당 하나씩 이게 이제 대세가 된다면 이거 상당히 이제 이걸 걸러야 될지 이게 고득점이 나올지 이 부분을 합격자들 나오면 분석을 세밀하게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번 문제는 학원의 주역 문제였었기 때문에 충분히 답을 작성하는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네. 딱딱 지정을 해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전부 암기를 법규를 다 해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방학 후의 설치 기준, 자, 이걸 몰라서 안 적은 게 아니라 다 준비를 해놨었는데 혹시 할 것 같아. 왜? 지문이 길기 때문에. 네, 6번 문제도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될 그런 문제 같아요. 2번 문제의 경우는 이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준비를 다 했을 문제죠. 기능, 요구 성능, 그리고 처리 방안, 뭐 해설이 필요가 없는 문제가 되겠고요. 도장공사도 주력으로 다뤘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되게 멋지게 출제를 했습니다. 용도별로 간다는 건 부위별로 설명을 할 건가, 재료별로 설명할 건가, 이거에 따라서 방향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바닥도료, 벽도료인데 내부 벽과 외부 벽으로 구분하고, 자 다시 재료별로 가면 철제, 목재, 콘크리트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되게 알고 보면 예상을 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들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트랜스퍼 플레이트 3교시 문제에서는 거의 학원에서 준비했던 문제, 이건 뭐 저희 교재에다가 집어 넣어놨죠. 트랜스퍼 플레이트 3번 나눠서 타설한 1200, 1200, 1100 나눠서 타설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단 철근 배근과 솔조 시스템 시공하는 거, 메리뱅커 시공하는 거 이렇게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출제가 서술로 됐습니다.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거푸집의 안정성 검토에 관한 내용과 치갑에 대한 내용을 같이 출제를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뭐 알고 보면 뭐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1번부터 6번까지 문제 중에서 어느 것을 골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특화를 할 수 있다. 특화를 할 수 있는 문제도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교시 문제는 문제 선택을 어떤 걸 할까 봐서 내가 이거 알고 있었는데도 피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2번, 3번, 4번, 5번을 쓰거나 트랜스퍼 플레이트를 잘 모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1번, 2번, 3번, 5번 뭐 이런 형태로 가지 않았을까 싶고요. 몰라서 못 쓴 게 아니라 답안 분배하는데 버겁다. 그래서 4번 문제가 조금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자, 3교시 전체 출제 경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뭐 실무, 세부 기준, 차별화가 있는데, 자 먼저 뭐 질문 형태는 거의 비슷한데 이번의 형태는 그래도 3교시가 가장 무난했기 때문에 난이도가 이제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2교시보다는 낮아졌어요. 그런데 이걸 또 입장에 따라서 이거 쉬워요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알고 보면 하나하나 다 어렵습니다. 이것도 어려웠는데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쉬웠다. 이것도 주 공종이 아닙니다. 어려웠다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이거 저 모르는데요 할 수도 있겠죠. 이거 구조적으로 하중을 암기를 다 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이거는 제 예상 문제 아니었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은 이거 빼놓고 쓸 수 없는 사람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쉽다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자, 질문 유형은 딱 3개 똑같아요. 항목급은 조건 제시는 똑같은 형태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눈여겨 보아야 됩니다. 구조, 시공의 디테일에 관한 내용. 다시 말하면
뭐 트랜스퍼 플레이트와 관련된 부분을 트랜스퍼 거더만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트랜스퍼 플레이트로 해서 조금 더 웅장하고 거대해집니다. 자, 그럼 하부의 잭 서포트와 관련된 내용, 시스템 서포트와 관련된 계획도 같이 적어줘야 점수를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뭐 솔저 시스템이라든가 메리뱅크는 당연한 문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전단 찰금 배근하는 걸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 디테일 상당히 눈여겨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안전관리 중대재해 제한소표가 뭐 기본적으로 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아마 향후에 이제 슬라임이 나왔기 때문에 당장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뭐 한 2년 정도 있다가 텀을 둘 텐데, 이제 뭐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 회차에 그냥 낸다 그러면 카운터를 역으로 소슬로 출제를 또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장공사는 보통 2년이 넘어야 출제되니까 이제 보내셔야 됩니다. 이제 출제하신 분이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다 그러면 출제해 줄게 하고 또 출제를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내줍니다. 전이 플레이트는 용어로 또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트랜스퍼 플레이트를 거더로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측압과 존치기관과 연관돼서 뒤쪽으로 또 응용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응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방화구역의 경우는 단독적으로 방화구역은 출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화재 확산 방지 구조 형태로 나오거나 아니면 방화문, 또 방화 셔터, 방화 유리문으로 응용을 해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난 안전구역 있죠? 피난 안전구역 이걸로 해서 지난번에 초고층으로 출제됐는데 이걸 응용해서 출제를 할 수 있습니다. 피난 안전구역. 자, 마스터 보드로 보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유형 분석, 그리고 구체적인 질문 유형이 어떻게 됐는지, 자, 그리고 출제된 의도, 고득점 포인트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중대재해 예방이다. 중대재해 같은 경우는 고위험 공정이라는 특수성 아주 중요하죠. 그 고위험 공정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업 허가제와 위험성 평가,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어 있고요. 앞에 나온 작업 계획서도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작업 계획서, 작업 허가제, 위험성 평가를 기준으로 가주시는 게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의 경우는 이제 슬라임 처리를 하는 전체 순환 과정과 1차, 2차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늘 했던 문제 그대로입니다. 도장공사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도장공사는 재료별로 갈 거냐, 부위별로 갈 거냐, 이 포인트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하자의 유형을 분류할 때에도 바탕면의 문제인가, 시공의 문제인가, 환경의 문제인가, 도료의 문제인가, 이렇게 해서 파트 지정을 하는 게 도장공사의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이 플레이트의 경우는 뒤에 별도로 설명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단 보관금 배치라든가 솔저 시스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메리뱅커를 설치를 해서 끊어치기가 가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끊어칠 때는 레벨이 중요하죠. 전체 레벨이 안 맞으면 끊어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계 요소는 뭐 기본적인, 이건 뭐 교재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건 뭐 건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대로 구조 검토 들어가는 부분, 안정성 검토 내용 그대로 가야 되겠습니다. 6번 문제의 경우는 기준을 그대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법규에 나와 있는,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작성합니다. 디테일 용어책에 너무도 자세하게 법령 그대로 그림과 내용이 잘 분류되어 있죠. 자, 마지막 4교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문제 중에서 기출문제가 50% 출제가 됐죠. 자, 마찬가지로 2번부터 출제가 될지, 앞으로 이게 이런 형태가 출제가 될지, 제시 항목 설명, 정말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이런 문제 나오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런 문제를 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죠. 4교시 문제 딱 보는 순간 숨 막히죠. 첫 번째, 납품 대금 연동제. 최근에 137회 때 용어로 출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 또 나오겠어 하고 넘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게, 봤는데 기억이 안 나서 못 쓰는 문제. 약정체계 시 주요 기재사항이라고 나오니까 이 기재 항목을 또 다 적어야 돼요. 디테일 용어청에 너무도 자세하게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어려웠어요. 자, 거푸집인데 이물질. 이 이물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부에서 톱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톱밥이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물질이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결속손이나 이런 철물 같은 경우는 부착력에는 저하가 심하게 되진 않습니다. 이 목재의 찌꺼기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폼 오일을 우리가 현장에서 칠하면 흘러내리잖아요. 근데 이게 먼지하고 얘가 현장에서 보면 이게 딱 결합이 되면 이게 잘 씻겨서 나가지가 않습니다. 불어도 잘 안 돼. 철근에 묻으면 부착력이 저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가 출제자가 볼 때 정말 문제를 또 멋지게 냈어요. 최초로 낸 거예요. 청소 작업을 할 때 청소구를 어떻게 언제 할 건가, 이런 거를 그냥 시공 단계라고 딱 멋지게 딱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공을 안 해보면 쓸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이번 시험은 출제를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가장 기술사답게 멋지게 출제한 회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점 출제가 진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강경 유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철근을 고임대가 있겠고 스페이셔가 있겠고, 바닥과 벽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게 각각의 이 성향이 다릅니다. 하부근 상부근이 다르죠. 보하고 기둥이 다르죠. 자, 지붕이 다른데 지붕은 설명을 안 했어요. 슬랩하고 같다라고 판단한 거죠. 보도 분명히 필요한데 보도 설명을 안 해놨습니다. 딱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3가지만 해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임대 부분과 고임 간격이 있어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용어에. 피복 두께를 융합을 해서 적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벽체의 경우 띠철근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스트럽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언급을 할 것인가. 슬랩은 하부근 상부근에 관해서 고임 방법과 작업을 할 때 발판을 깔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또 톱바에 대해서 어떻게 간격을 유지할 건가, 이런 문제를 했고요. 기둥의 경우는 우리가 타설을 하게 되면 이게 흔들립니다. 위치가 당연히 어긋나게 되어 있죠. 이런 실무적인 그런 문제를 적을 수 있는가, 현장에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하지 못하게끔 아예 딱 4번 4교시는 보는 순간에 패스, 여기는 공부 안 해도 쓸 수 있겠어 현장 분들 한해서. 3번 현장의 분들 또 눈치껏, 이건 공부하고 전혀 상관없이 눈치껏 또 이것도 쓸 수 있겠어. 그런데 순발력 없으면 이것도 패스. 자, 4번 법규 부분 유효 충고라는 조건을 걸어두고 포스트 텐션이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충고를 높이는 그 효과에 대한 건데, 이 포스트 텐션에 관한 배치 그리고 긴장 정착구에 관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어렵게 출제했어요. 문제 보자마자 그냥 숨 넘어갑니다. 5번 문제도 디테일 용어 측에 있는 그대로 출제를 했습니다. 너무도 똑같이 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감점이 올까요? 기둥 이음 방법인, 이때 이음 방법에서 기둥이 처음부터까지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올라갈 수가 없고 또 관통을 해야 되잖아요. 관통. 보가 연결이 되는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플레이트로 해서 다이아프램 형태로 갈 건가, 전면 융접을 할 건가. 볼팅은 좀 쉽진 않아요. 근데 볼팅 처리를 할 건가, 이렇게 해서 3가지 형태를 아는가에 대한 문제를
작성하고 충전 방법은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공부를 했다라고 보면 압입법 그다음에 직접 타설에 관한 내용들, 트레미 타설 관한 내용으로 두 가지로 상부합으로 구분하면 되겠고 또 하나 조건 하나 더 해놨어요. 와 정말 무섭죠. 품질 관리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확인 시험하는 부분들에 관한 왜 보이지가 않잖아. 그래서 그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정말 잔인하게 출제를 했습니다. 잔인하게끔 출제를 했어요. 마지막에 끝까지 그냥 뭐 했습니다. 끝까지 이게 얼마 전에 출제되었던 이 화재 현장 화재 말고요. 현장 화재 말고 구조물이 화재가 났을 때 보수본관과 연관 지어 가지고 구조물 피해가 나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점검 종류를 4가지를 다 적어라 하고 중대 결함을 적었어요. 이때 시설물의 중대 결함으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4교시 보고 나서 집에 가고 싶었을 건데 아까워서 못 갑니다. 4교시는 점수가 얼마나 편차가 심할지 기대되는 교시입니다. 자,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4교시 전체 출제 경향에서 난이도 사실 여기에 극입니다. 극. 2교시 때부터 적어 나왔으면 거의 뭐 짐 싸고 가야 될 그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출제를 너무도 잘했어요. 질문 유형 분석에서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각 교시당 하나를 항목을 지정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나 이게 정말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통사항이지 않을까 싶고요. 총 6개 문제 중에서 현장과 관련된 문제로 크게 보면 2가지로 작성을 큰 문제 없이 했겠고요. 4번, 5번 문제에서 어차피 대부분 분들이 선택을 안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6번하고 1번 중에서 일단 1번을 버리고 나면 2, 3, 4, 5, 6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버릴 거냐 이걸 버릴 거냐 고민을 하다가 세 문제를 쓰고 억지로 거의 2페이지 쓰다 만 경우가 엄청 많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점이 조금 덜하다라고 생각. 너도 똑같고 나도 똑같다. 감점이 좀 덜하다 생각하고 좀 긍정 회로를 올리세요. 안 됐다고 생각하면 합격이 안 되잖아요. 자, 전체 뒤쪽에 세부 설명이 가겠는데 마지막 4교시 마스터 모드입니다. 진짜 뭐 하기가 힘들 정도로 1번 문제 작성하기 힘들었던 문제가 되겠고 2번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피해에 관한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보면 목재와 관련된 이물질과 그리고 결속선 철물과 관련된 이물질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폼 오일에 관한 내용을 언급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점수 차이가 조금 벌어질 것 같습니다. 3번의 경우는 이제 부위별로 작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부위별 이야기했던 포인트 가시면 돼요. 이때 이제 뭐 어디까지가 인과관계상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내구성과 관련된 문제가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건데 아무래도 뭐 감점은 많이 되지 않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이것도 어렵죠. 유효충고라고 해서 먼저 이제 겁을 딱 줍니다. 유효충고 확보해 놓고 나서 포스트 텐션 나왔기 때문에 프리텐션, 포스트 텐션 용어로 준비했던 분들이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작성을 하려면 프로세스 순서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프로세스 세부 순서에 따른 각각 구성 요소를 모르면 쓰기 힘들었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번 문제도 용어로 많이 준비하는데 서술로 들어갔을 때 조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설 방법을 모르는 건 아닌데 아까 기둥 이음 방법에서 실수가 조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하면 실수 나와도 괜찮아요.
대부분 못 썼을 거라 생각하고 괜찮습니다. 아, 이거 저 다 예상했는데 하면 뭐 할 말이 없지만 네, 쉽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법령을 그대로 작성을 해야 되겠죠. 네, 정기, 정밀 안전진단, 그리고 긴급 점검을 이 난이도별로 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생각보다 길었어요. 20분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40분 동안 좀 길었는데 뒤쪽에 각 교시별로 네, 세부 설명을 별도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총평 경향 분석이었습니다. 각 교시별 세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건강친환 주택 건설 기준의 플러시아웃 그리고 베이크아웃 두 개 비교 설명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자, 베이크아웃과 플러시아웃의 가장 큰 포인트는 자연 환기를 시킬 거냐, 기계 강제 환기를 할 거냐. 자, 이렇게 해서 실시 방법 기준을 작성을 해야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 암기가 안 되면 점수를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흙의 연경도는 그 한계를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되겠죠. 자, 대제목의 차이가 좀 발생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까지는 거의 비슷하게끔 작성을 할 것 같아요. 다만 3번, 4번에서 연경도 구하는 지수라든가 또는 현장 적용 시 유의사항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활용과 중점 관리에서 집안 특성 판결이라든가 공법 선전에 관해서 응용을 한다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락볼트 공법의 경우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전면 정착과 선단 정착에 관해서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건축이기 때문에 터널보다는 아무래도 뭐 카운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게 조금 더 점수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수업 시간에서 늘 강조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접합 이 부분이 좀 많이 혼동이 될 수 있겠는데 기둥과 보의 접합에 관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건식 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담부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말하는 하이브리드 빔이라든가 하이빔이라든가 이런 부분 시공하는 그런 파트도 감점은 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MPS 같은 경우도 답을 작성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복합 공법에 관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아마 점수 편차가 뭐 많지는 않을 건데요. 그래도 네, 감점은 또 많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자, 레이턴스는 블리딩과 같이 연관지어서 당연히 작성을 해야 되겠는데 이때 구조적인 영향과 인과관계를 규명을 해야 되겠고 아무래도 재료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물 결합 제비 그리고 블리딩, 워터게인 같이 나와야 되겠죠. 미경화 콘크리트의 균열에 관한 내용 언급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물론 혼화제, A제 같은 경우도 작성해 주시면 가점이 되겠네요. 자, 필러 서포트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동벌이 바꾸어 세우기 리소링에 관한 내용과 같이 작성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원칙에 관한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밑에 하단에 보면은 구조 안전 관리 그리고 시공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전용 횟수 있죠. 그 부분을 언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뭐 현장에서 근무하신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아파트 근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늘 올라가면서 보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현장 문제라고 하기도 네, 애매모호한 그런 문제래요. 자, 시스템 서포트, 시스템 동반이죠. 자, 이때 시스템 비계와 더불어서 늘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특히 지주 형식과 보 형식 구분을 꼭 해주셔야 되겠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구성 요소를 못 적으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겠죠. 이 구성 요소가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화 강제. 이 부분 이 세부적으로 기술하기가 좀 힘들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내화피복과 연관지어서 갈 수도 있겠지만 내화피복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적으신 분이 많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봅니다. 자, 문제풀이에 나와 있는 세부 내용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임팩트 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3번 내용이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임팩트 볼에 관해서는 우리가 시험 장비가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기준 암기가 안 됐다. 그럼 점수가 감점이 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물가 변동으로 인한 설계 변경이 아니라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이건 뭐 거의 뭐 1년에 한 번씩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알면서도 사람들이 안 합니다. 예상 문제. 이번에 넘어가면은 안 해도 되겠지. 그래서 늘 아쉬운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건 뭐 작성 포인트가 필요 없어요. 지수 조정률과 품목 조정에 관한 내용을 언급을 하면 큰 문제 없이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IPD 같은 경우는 BIM과 연관져서 거의 대부분 분들이 준비를 했겠죠. 자, 이거는 이제 IPD와 연관되어서 단계별 도표가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지금 하겠는데 일단 IPD 기획 단계부터 적용 단계부터 그래프로 해서 LCC 도표와 V 도표를 응용해서 작성을 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통합할 주였죠. 표준시황서의 거푸집 해체 기준. 이건 뭐 지난 시험에서 서술로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응용을 했습니다. 이건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해체 기준은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압축강도 시험하지 않을 경우. 자, 그런데 이 해체 시 고려사항을 어떻게 갈 거냐 이거죠. 우리가 이 해체 기준으로 가고 있는 것 중에서는 특히 압축강도 시험을 할 경우 안 할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온도를 가지고 기온을 가지고 구분을 하기도 하죠. 10도씨, 20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해체를 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조물에서 기초기둥벽보 바닥판 있죠. 수직부재와 수평부재를 기준으로 또 구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평부재의 수직 부분, 수평부재의 수직 부분이 두 개가 있죠. 보의 옆판, 그 다음에 슬래브의 옆판. 슬래브가 아니라 뭐 기초의 옆판이라고 했죠. 슬래브는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수직부재의 옆 어딜까요? 벽체의 옆판, 기둥의 옆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두 가지죠. 슬래브, 보, 밑 이렇게 해서 부위별로 가는 부분들, 온도로 구분하는 방법들. 자, 그리고 압축강도 시험을 하고 안 하고로 구분하는 방법들. 마지막에 뭘까요? 시멘트. 조보온 씨죠. 조보온 씨.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혼합 포틀랜드 시멘트, 혼합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혼합 시멘트로 구분을 해서 2, 4, 5, 3, 6, 8 수치 못 적으면 대폭 감점이 되겠고 적으면 고득점이죠. 이 부분은 기준은 적으면 고득점입니다. 자, BIPV 이 용어책에 뭐 어디보다 더 잘 나와 있습니다. 부위별로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죠. 부위별로. 설치 유형 부위별로 지붕 통합, 그 다음에 인면 통합 이렇게 해서 부위별로 모드를 그대로 그려주시면 되겠는데 이게 이제 생각이 잘 안 나서 정의까지 작성하고 이 분류를 작성을 못하면 고득점은 힘들 문제가 되겠네요. 자, 2교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이제 중요한 문제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하는데 말뚝 항타시입니다. 이 항타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때 항타를 하게 되면 간극수압이 상승을 해요. 이렇게 출렁출렁. 그래서 간극수압 상승으로 인해서 지지력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집안이 교란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마찰력에 관한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부마찰력. 핵심은 부마찰력과 타임 이펙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항타를 할 땐 진동이 발생을 합니다. 사질토의 경우는 진동이 발생하면 뭐가 생깁니까? 액상화가 또 발생할 수가 있겠죠. 과잉 간극수압과 연관되어 있는
연계시켜서 갈 수가 있겠죠. 유효 응력이 저감된다, 감소된다. 우리가 액상화에서 많이 봤듯이 순간 지진 진동이 오게 되면 유효 응력이 감소됩니다. 자, 그러면서 말뚝 주면의 마찰력이 감소가 된다. 그래서 부마찰력 저감에서 슬림 레이어 파일, 뭐 기초 때 늘 강의했던 내용이 되겠죠. 이러한 부분을 암밀치마와 연관지어서 가시면 되는데, 추가적으로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은 이제 장비 진동이 오니까 복공판 시공에서 가는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겠고, 장비 수직도 그리고 말뚝 항타 수직도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접근 방법은 집안 조건, 말뚝 요인, 시공 장비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고득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선단부가 말뚝을 시공했을 때 선단부가 주상도상에 주상도가 쭉 그려졌다라고 보면요, 이 부분이 네, 지층이 이렇게 아주 밑에가 있다라고 보면 이제 지금같이 이렇게 되면 관통하기 쉬운데, 이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네. 자, 다시 볼게요. 이게 지지층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지지층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한참 모자라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사실 알고 보면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이게 벌써 3번째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걸 잘못 방향을 잡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이렇게 지지력 감소가 나오기 때문에 온통 집안 계량에 관한 내용을 너무도 많이 적으면 안 된다. 왜? 이 포인트는 이 항타시가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이 항타시가 없으면 집안 계량이라든가 한 약액주의 공법을 적어도 좋고요. 우리가 말하는 탈수공법, 샌드 드레인, 페이퍼 드레인, 팩 드레인, PVD. 요즘은 페이퍼 드레인 안 하니까요. 연직 배수공법을 작성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게 아마 함정으로 낸 것 같습니다. 점성도 살도 구분은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지적 감소 대책을 항타 전중으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시험 문제가 아무래도 항타시라고 나왔기 때문에 항타 전에 준비할 걸 살짝 언급을 해 주시면 되는데, 항타시기 때문에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 항타시라고 해서 항타 전 후가 필요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자, 비중을 70%를 주고, 그 다음에 항타 전을 20%를 주고, 항타 후는 10% 정도. 기술사 시험이 이렇습니다. 절대는 없어요. 그래서 70% 이상을 해주세요. 아니면 뭐 100% 아니더라도 90%, 5%를 설명을 하는 게 좋다. 아마 이거 적을 시간이 없어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항타주로 설명을 해주면 좀 더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데, 기술사 시험 원칙도 원리로 보면은 7대 2대 1이 가장 좋은 비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교시 2번 고도 제한이 있는 건축공사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 배치. 야, 고도 제한이 있는 이 고도 제한 같은 경우, 진짜 알고 보면 이 좋은 문제입니다.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타워 크레인을 설치를 하면, 자, 타워 크레인 이렇게 설치를 하잖아요. 그럼 마스터 하나가 이게 4.14로 되어 있어요. 그럼 마스터 하나 곱하기 건물 층수가 이렇게 있으면 얼마까지 갈 수 있는가가 개수가 나오죠. 이게 임대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제 이 높이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올라가면 이제 뭐 이렇게 잡아주죠. 여기에 균형추가 달려 있고 이렇게 잡아주는데, 여기부터 이 높이가 이제 기종에 따라 더 달라질 수가 있어요. 2m에서 뭐 4m까지 기종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탑 리스, 머리 부위가 없는 거야. 머리 부위가 없는 거. 이 부분이 아마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은 여기 상부 붐,
그 집까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내려오고 나면 한 2.54 후크까지. 그다음에 와이어는 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와이어도 중요해요. 묶어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알고 보면 후크까지의 거리를 빼줍니다. 역으로 마스터 개수에다가. 그리고 나서 높이를 현장에서 이제 산정을 합니다. 여기를. 그러면 이 높이가 제한이 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를 지금 언급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현장에서 이제 설치하는 첫 세팅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반고하고 마스터 개수예요. 마스터 개수 4.14 곱하기 수량이 나오겠죠. 그리고 최상부까지 높이를 보고 후크까지 내용을 빼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고도 제한이야. 이게 아니라 고도 제한이니까 이 최상단 높이에 관한 내용이에요. 최상단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배치할 때 최상단은 생각보다 고려를 안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고도제에서는 최상단이 중요하고 나머지 현장에서는 최상단이 아니라 어디가 건물의 최상단하고 그 다음에 이 집 부분하고 후크까지의 거리를 봐서 그렇게 해가지고 마스를 하나 더 할까 안 할까를 결정한다.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였는데 아주 멋지게끔 출제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땐 이 부분이 점수 편차를 좀 어느 정도 못해도 한 2, 3점 차이는 나지 않을까 총점에서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50점 많게는 52점까지 조금 다른 거 못 썼다 그러면 요 정도까지 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언급을 못 하신 분의 최고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점점 감점의 폭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텔레스코핑도 순서대로 적어야 되니까 이것만 의미하는 건 아닌데 일단은 텔레스코핑은 메인은 아닙니다. 지금은 고도 제한에 관한 이 배치에 가는 걸 메인 테마로 보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점수 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재 감시자의 경우는 이건 1년 정도 계속 예상 문제를 해서 그림까지 만화 형태로 그려가지고 준비도 하고 했었죠. 화재 매우 중요하다. 임시소방시설 나온 다음부터 정말 알고 보면 준비들을 많이 했던 문제입니다. 자, 이걸 또 작업을 되게 작업 시 유의사항까지 좋은데 구체적으로 이제 배치 기준과 업무라고 이렇게 탁 나와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화재 배치 기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래도 당연히 기준에 따라서 가야 되겠죠. 배치 기준 이걸 못 적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화재 위험 작업을 인지를 해야 되겠죠. 어떤 작업인지를 언급을 해야 자연스럽게 문제가 그냥 풀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점수 편차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제일 심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갈수록 문제가 좋아집니다. 타설할 때 그리고 양생할 때 재해 형태다라고. 타설할 때 붕괴가는 형태하고 양생을 할 때 질식하는 형태로 진짜 현장에서 딱 그 실무적인 아이템으로 갔는데 이걸 스마트 장비로 또 응용을 했습니다. 웨어러블과 같이 이거 진짜 이거 하고 있어?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해 발생 메커니즘은 물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메인 테마를 놓고 가는 게 출발이 좋겠죠. 위험 형태와 위험 요인은 같이 가는 게 편합니다. 분리를 하게 되면 시험장에서 막 혼선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붕괴, 재해, 추락 재해, 협착이면 협착, 질식, 중독 이렇게 해서 4개를 구분한 다음에 스마트 안전 장비는 딱 정해져 있죠. 안전 관제 시스템을 메인 테마 그림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 안전 관제 시스템 제가 직접 그려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가는 게 조금 더 아름답게 점수를 더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안전장비 종류 가볍게 한번 보시고요. 자, 2교시 5번 위험장비 작업계획서. 우리가 말하는 양중작업 계획서가 아니라
위험 작업 계획서로 출제가 됐어요. 이거는 수립 단계라고 아예 딱 지정을 해가지고 와 이거 5개 그냥 쓰라 이거예요. 그래서 5개를 그냥 아예 딱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대로 작성을 할 건데 이게 점수를 과연 많이 줄까? 왜냐하면 5개를 다 썼는데도 어떤 비주얼 있게끔 그다음에 기준을 확실하게끔 적을 만한 그게 없다 보니까 이걸 선뜻 이런 문제는 앞으로 그냥 회피할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6번 문제 이것저것 다 피할 여력이 없어요. 참 이게 문제가 뭐 좋으면서도 편협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재 오염, 습기가 중요하겠죠. 위층 서식될 환경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톱밥이라든가 파티클 보드 이런 부분과 연관해서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공할 때 마감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크게 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을 발생 원인은 파트별로 해서 자재, 보관, 그다음에 시공 환경으로 딱 정확하게 접근을 했죠. 자재 부분에 대한 보관 부분. 어느 하나 뭐 빠지지 않게 자재, 보관, 시공 환경. 뭐 이렇게 거의 대부분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지 대책은 당연히 이걸 그대로 적는 것보다는 반입 전, 시공 중, 시공으로 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3교시 고위험 공정이라고 나왔어요. 고위험 공정. 자, 그래서 그 고위험 공정을 굴착, 그다음에 가설, 양중 해체, 화기 작업, 밀폐 공간, 주요 고위험 장비를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충고가 높다. 양중 장비 반경, 해체 공사. 또는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타워 크레인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작업이 있겠고 우리가 말하는 고위험 작업은 야간 작업이 되는데 이때 야간 작업에서 타워 크레인을 이용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요즘은 타워 크레인 뭐 기사분들이 야근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과거에는 야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야근을 많이 하고 사각지대에서는 무전으로 모든 걸 의존을 해야 되니까 이게 위험성이 있죠. 이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드론이라든가 스마트 장비하고 타워 크레인 기사하고 연계가 돼서 모니터에 사각지대가 보이게끔 작업을 하면 조금 더 위험이 줄어들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건 위험성 평가 이제 대세입니다. DFS 당연히 대세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게 이 작업 허가제가 지금 이 작업 허가제가 지금 3문제나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안전은 진짜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위험 안전 관리 체계를 경영, 그다음에 공정 선정과 현장 통제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이제 순발력 있게 이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고위험 공정에 관해서 어떤 현장의 방침이라든가 뭐 TBM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여기에 이야기한 TBM도 다음 시험 때는 단독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TBM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슬라임 처리는 이거 가장 이번 시험에서 제일 기본적인 문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때 순환 관리 있죠. 우리가 전체 순환 그림을 그려주고 나서 1차 슬라임과 슬라임 제거하고 2차 슬라임이 다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폐익 처리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1차는 당연히 디센딩, 굴착도를 분리하는 작업이 되어 있고 2차의 경우는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 에어리프트 이용해서 간다든지 트레미 파이프를 이용해서 사용한다든지 또는 비스커트 장비를 이용해서 이 제거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을 해주셔야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문제에서는 난이도가 제일 낮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도전공사 용도별로 도료 이거는 이제
제가 파트별로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 이 벽 내부 외부 다르죠. 그다음에 철제 부위는 방청도로가 당연히 들어가고 목재는 바니쉬. 네, 그리고 이제 뭐 외부 쪽에 오일 스테인을 칠해가지고 네, 디자인을 조금 더 선명하게 살려주는 형태. 또 바닥 부위 에폭시라든가 우레탄, 특수 부위. 이렇게 해서 용도별 부위별로 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겠고요. 주요 하자 내용. 네, 주요 하자 내용도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 원인은 바탕 재료 시공 환경. 이게 건조할 때 보통 많이 또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자, 뒤에 보시면 제가 유형을 접근하는 방법은 저의 접근 방법은 보통 이제 원인은 파트 그렇게 해서 하자 부착 하자가 있겠고 표면 하자가 있고 색상 하자가 있는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과 약간 다르게끔 같습니다. 네. 이게 조금 더 제가 봤을 땐 접근하기가 쉽겠다. 이걸 하자의 형태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가면 조금 어려워요. 그냥 피도물에 부착하는 형태의 하자가 뭐지? 이런 걸로 가면 쉽지. 박리되고 들떴다. 야, 표면이라는 게 뭐야? 기포는 하고 뭐 흘러내렸어. 색상 광택이 나지 않아. 색상이 오염이 됐어. 흡착이 됐어. 자, 그럼 재료적인 하자가 뭐가 있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쉽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제가 이야기하는 표내형기죠. 자, 방지 대책은 도장 전중 후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겠고 건조 전중 후 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건조 전중으로 가면 고급 아이템이 나올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도장 전중 후로 접근하는 게 무난해 보이죠. 자, 3교시 전입 플레이트 이걸 저희 주력 예상이었었는데 영어로 근데 서술로 출제가 됐습니다. 트랜스퍼 플레이트, 트랜스퍼 거더가 아니라 요즘은 대세가 트랜스퍼 플레이트다라고 해서 강구조 김정식 교수님이 아예 그 시공하는 현장고 자료를 주셔가지고 세부적으로 분석을 했죠. 1200, 1200, 1100씩 나눠서 치고 전담 철근 보강 들어간 부분, 뭐 솔저 시스템 들어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잘 언급을 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위치 선정과 보강, 그다음에 매스 콘크리트 온도 관리하는 부분이 사실은 핵심인데 이번 시험에서는 끊어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끊어칠 때는 이 합벽지대 매립, 네. 그다음에 시공 이음면 처리를 어떻게 할 건가, 레벨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당연히 청소는 당연하겠죠. 레벨 관리, 또 온도 관리 이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조금 더 고득점을 맞아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아마 이 타설 단계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올 건가 차이일 것 같아요. 자, 거푸집 설계 부분은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대로 안정성 검토대로 가주시면 되겠고 6번 문제도 지문이 많은 항목을 지정해가지고 설명하는 형태로 출제를 했습니다. 다만 항목이 딱딱 지정이 돼서 지정 항목대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알고 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점수 편차에 작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법규 암기 못하면 점수를 못 주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 네. 그래서 이건 뭐 우리 마법지 기준에 나와 있는 걸 계속해서 하신 분, 마법지를 암기해서 하시는 분들, 도표집에 나와 있는 거 반복하신 분들한테는 기회의 문제였을 것 같아요. 자, 4교시.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이게 지난번에 용어로 출제됐다 이제 서술로 응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보면서 용어로 출제된 거를 한 번씩은 제도 부분에서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나쁨 제도 원재료 변동 위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번 시험에 계약사항 변경이라든가 납품 대금 연동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란 전쟁과 관련돼 가지고 좀 내용을 아느냐. 다시 말하면 공무 쪽에서 조금 더 유리한, 그러니까 관급공사 공무 쪽에서 쓸 수 있는 문제들을
네, 출제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완전 현장 문제죠. 제가 포인트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목재, 찌꺼기, 톱밥,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폼 오일에 관한 부분들, 박리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공 단계별 이게 포인트예요. 네, 조립 전, 조립 중. 네, 철근도 배근하니까 배근 중, 찌꺼기. 네, 매립물. 네, 공정이 전기 설비 파트들도 있는데 이것도 뭐 타공 정도 무시를 못하죠. 이런 부분으로 시공 단계별 이 단어가 아마 포인트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것도 이제 슬래브 기둥 벽으로 조립하는 거를 고임대 간격을 그대로 출제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점수에 영향을 그렇게 미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구조 성능, 내구 성능, 시공 품질 이 부분은 거의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부위별 시공 시 대책에서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우리가 고임대 설치하는 체어바 부분이라든가 하부에 들어가는 슬래브 하부에 들어가는 우리가 모르타르 콘크리트로 제작된 스페이셔 부분 그리고 작업을 했을 때 작업 발판을 제공해서 하느냐 이런 부분들 기둥 탓을 했을 때 움직이기 때문에 고정하는 방법들 이중 배근 들어가는 이중 간격 세퍼레이터를 사용해서 가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점수 편차를 낼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어렵게 작성을 하고 넘어왔더니 산 넘어 산입니다. 포스트 텐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구조적인 이런 특성 효과는 또 다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와서 어떻게 출제를 했냐면 효과라고 적었어요. 여기까지는 갈 수 있는데 시공계획 수립 그리고 시공 단계에서 검토 사항 이 부분이 거의 이제 세부적으로 그림 상세도가 나온 답에 출발을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걸 못하면 이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험 시공하는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프로세스를 한 다음에 메인 그림이 나와야 쉽게는 안 돼요. 네, 풀어갈 수 있었을 그런 문제 같습니다. 자, CFD에서는 포인트는 뭐냐? 이음부가 가장 큰 포인트 점수 편차가 될 것 같다. 이 이음부를 콘크리트 탓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충전 방법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수 있는데 포인트는 기둥 시공 시 이음 방법이다. 요게 거의 점수 편차가 날 것 같은데 걱정 안 해도 돼요. 대부분 잘 못 썼을 거기 때문에 4교시는 장수만 채워도 감점이 얼마 안 나올 것 같은데 요즘 추세를 보면 4교시 때 그냥 뭐 막 감점 20점씩 막 이렇게 주기 때문에 어차피 차라리 제가 볼 때는 너도 감점 나도 감점이면 차라리 4교시 때 그냥 하는 게 낫죠. 그죠? 자, 시특법에 관한 내용으로 특별법 이렇게 해서 종인데 이것도 약간 우리 교재에 정확하게 이 점검을 4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이것도 약간 잘못 쓸 수도 있어요. 초기 점검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감점은 많이 주지는 않을 건데 얘가 뭐가 문제냐? 점검의 종류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갔을 때 채점자가 감점을 얼마 정도 줄 건가 이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포인트로 제가 작성해 놓은 거는 이 부분의 단계별로 어느 부분을 가지고 조치를 할 건가 이것도 이제 보너스 점수가 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을 작성하기는 약간 버거운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139회가 끝나고 이제 140회가 또 다가옵니다. 여기 잘 보시면 합격하려면 나왔죠. 그냥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합격을 하시는 분들을 쭉 보시면 흔들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공부하다가 정이 떨어진다든지 느슨해지면 안 돼요. 그냥 처음부터 되게 빡세게 출석 체크도 하고 마법지도 계속 인증샷 올리고 막 리액션하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정말 같이 움직여야 합격합니다.
어느 순간에 멈추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기 싫어집니다. 느슨해지면 절대 안 됩니다. 합격자 노트들도 합격을 하기 전에 만든 노트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한번 이걸 평가를 해서 하나의 노트가 아니라 여러 개의 노트를 평가를 해서 어느 게 더 좋은 노트인가 이걸 구분을 해내고 읽어낸다면 합격이 더 빨라집니다. 내가 안 만들어도 내가 보는 눈이 올라가야 합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점 잡는 거 엄청 중요해요. 0점을 잡아야 됩니다. 0점을 잡고 나면 달려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실력이 안 됐을 때 너무 열심히 하면 또 금방 지쳐요. 0점을 잡는 데 주력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첫 번째도 간절, 두 번째도 간절. 세 번째도 사실 간절함입니다. 그 간절함이 기적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합격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합격의 문은 언제나 열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이 그 합격의 문을 열 것입니다.